60세 이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운동해야 좋다, 낮에 햇빛을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근육은 밤에 재생됩니다. 의학적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률은 저녁 7시에서 자정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낮 동안 손상된 근섬유들이 이때 회복을 시작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TV를 켜거나 간단히 밥만 먹고 그냥 누워버립니다. 이 습관이 바로 근육 재생의 황금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입니다. 저녁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낮의 손상을 고치는 시간표의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대 노년의학센터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저녁에 섭취한 그룹은 아침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40%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동시에 분비되기 때문이죠. 이 두 호르몬은 근육을 복구시키는 쌍둥이 엔진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녁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로 인식해 근육을 분해해버립니다. 저녁을 굶었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는 분들, 사실은 근육이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녁 시간에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4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운동보다 쉽고 약보다 안전하며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혹은 제주인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단 2주만 해도 몸의 탄력이 돌아오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저녁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 플루, 비타민 B6 플루, 마그네슘 조합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두부에 들깨가루를 뿌리거나 생선에 시금치를 곁들이는 식이죠. 이 3가지 영양소가 만나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위장이 일을 하느라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먹으면 체중이 는다고만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근육 합성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지 마세요. 하루 단백질을 3끼로 나누되 저녁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캐나다 노인건강연구소의 실험에서는 저녁 단백질 비중이 높은 그룹은 6개월 후 근육량이 8% 더 유지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다이어트 천연식품,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충제보다 음식에서 얻은 단백질이 근육 합성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음식 속 부가 영양소가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저녁 근육을 위해 식사를 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배를 채웠는가? 이 한 끼의 태도가 내일의 몸을 결정합니다. 저녁 한 끼가 근육약이 될 수도 지방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녁 첫 회복식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작은 변화지만 2주 후 거울 앞에 자신이 달라집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면
대부분 물 한 잔이나 커피를 마시죠. 하지만 근육 회복에 정말 좋은 건 따뜻한 음료 한 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힐링 루틴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 혈류를 회복시키는 과학적 습관입니다. 미국 예일대의 노화 연구에 따르면 천이 1도 올라가면 근육 대사율이 12% 증가합니다. 이건 마치 잠든 엔진을 다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우유 한 컵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깨우는 신호를 줍니다. 반면 식후 냉수를 벌컥 마시는 습관은 근육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립니다. 몸이 소화보다 천 유지를 우선하기 때문이죠. 시원해서 좋다는 느낌은 잠시뿐, 실제로는 근육 회복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따뜻한 물은 혈의 길을 연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대 의학으로 보면 이는 말초혈관의 확장을 뜻합니다. 결국 과학과 전통이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료가 가장 좋을까요? 미지근한 두유, 식물성 단백질 플라, 이소플라본이 근육 재생에 도움. 따뜻한 우유, 트립토판이 수면 유도와 회복 호르몬 분비에 관여. 생강차,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임. 잠들기 전 한 잔의 온음료는 약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몸과의 대화입니다. 그 짧은 5분이 내일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도 냉장고 물을 바로 꺼내셨나요? 그 습관을 잠시 멈추고 따뜻한 컵을 손에 쥐어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이미 그 온기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밤 10시 이후 몸속에서는 놀라운 동맹이 시작됩니다. 바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연합 작전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뇌 속 시상하부에서 분비되어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자는 동안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새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에 스마트폰 불빛을 오래 쬐거나 TV를 켜둔 채 잠드는 습관은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최근 서울대 노인의학연구소는 흥미로운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불을 켠 채 자는 그룹과 어둠 속에서 자는 그룹의 성장 호르몬 수치를 비교한 결과 어둠 속에서 잔 그룹이 37% 더 높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빛 하나, 습관 하나가 근육 회복 속도를 바꾸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길게 자는 게 좋은가, 깊게 자는 게 좋은가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수면의 깊이가 근육 재생에 결정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잠이 들었지만 내 몸은 회복 중일까? 그 질문을 매일 밤 던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합니다. 잠은 휴식이 아니라 근육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조용한 어둠입니다.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저녁에 5분 몸을 풀어주는 습관만 들이세요. 그 5분이 하루 동안 쌓인 젖산을 밀어내고 근육 속 산소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육의 회복 스트레칭은 저녁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낮 동안 반복된 긴장과 미세 손상이 밤사이 정리되어야 다음 날의 기운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에서는 65세 이상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5분씩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8주 후 수면의 질이 28% 향상, 근육통이 4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좋을까요? 종아리 늘리기, 벽을 짚고 한 발 뒤로 뻗으며 15초 유지. 허벅지 펴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당깁니다. 어깨 돌리기, 천천히 크게 숨을 내쉬며 10회. 이 동작들은 근육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근육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손길 같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근육은 스트레칭 중에만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후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더 잘 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근육 회복의 신호 전환입니다. 혹시 오늘도 하루를 그냥 마무리하려 하시나요? 잠들기 전 단 5분만 의자 옆에서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근육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밤 9시 이후의 식사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늦게라도 먹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근육에는 독같은 선택입니다. 밤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고 몸은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으로 가는 대신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즉, 단백질이 지방이 되어버리는 시점이 밤 9시 이후라는 겁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식단을 먹은 두 그룹 중 저녁 6시 이전 섭취 그룹은 근육량이 6개월 후 5% 증가, 밤 10시 섭취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3% 감소했습니다. 같은 음식, 다른 시간. 이것이 시간의 과학, 타임 뉴트리션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늦은 식사, 내일의 피로입니다. 몸은 밤새 소화하느라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겁고 다리는 붓고 기운이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녁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절반의 식사불을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은 절반, 단백질은 유지, 채소는 2배. 이 비율이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한 가지 학계 논쟁도 있습니다. 공복 수면이 더 건강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에는 가벼운 단백질 스낵이 오히려 근육 보존에 좋다는 연구가 우세합니다. 즉, 배를 완전히 비우지 말고 작은 단백질 간식, 두유, 요거트 정도는 좋다는 겁니다. 결국 늦은 저녁 식사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내 근육이 쉬기 전에 내가 먼저 식탁을 닫는다. 이것이 노년의 회복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습관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그 한 잔이 근육 회복의 회로를 끊어버리는 신호가 됩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막는 효소를 직접 억제합니다. 특히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근육세포의 재생 경로를 차단하죠. 그 결과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제입니다. 잠이 안 와서 가끔 먹는 약, 그 안에 들어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성분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겉으로는 푹 잤다 느끼지만 실제로는 몸이 쉬지 못한 잠입니다. 이건 마치 엔진을 꺼놓지 않은 차에 밤새 아이들 소리를 듣는 공장 같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65세 이상 중 근육량이 평균보다 12% 낮고 낙상 위험이 1.8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잠을 얻고 근육을 잃는 셈이죠. 그렇다고 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된다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은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끄는 것. 이 단순한 패턴이 뇌의 시상하부를 안정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도 잠이 안 올까봐
잔을 기울이셨나요? 그 한 잔이 내일의 무릎 힘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밤, 근육은 당신의 선택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식사 후 TV를 보는 건 거의 습관이죠. 뉴스, 드라마, 예능, 단 1시간쯤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1시간이 근육 혈류를 멈추게 하는 시간임을 아십니까? 몸을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하체 혈류가 70% 이상 감소합니다. 혈액이 돌지 않으면 산소와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근육세포가 산소 결핍 모드라로 전환되어 회복이 중단됩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진은 저녁 TV 시청 시간과 근감소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저녁 2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근육량이 3년 내 평균 8% 감소. 반면 식후 15분만 가볍게 걷는 그룹은 근육이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식후 바로 걷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허리를 비트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움직임의 빈도에 반응하지 강도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식후 바로 움직이면 소화에 방해가 된다. 매일 움직여야 혈류가 산소를 운반한다.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후자, 즉 가벼운 움직임이 소화와 회복 모두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이 우세합니다. 이젠 질문 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당신의 몸은 TV를 보며 멈춰 있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스스로를 돌보고 있나요? 그 작은 10분이 내일의 근육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으로 자야 살이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잠은 근육을 녹이는 조용한 적입니다. 공복 상태로 잠들면 몸은 에너지원이 부족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사용합니다. 즉, 잠자는 동안 내 몸의 살이 아니라 근육을 태우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볍게 느껴져도 사실은 근육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하버드의대 노아 실험에서는 공복으로 6시간 이상 잠든 그룹이 2주 만에 근육 단백질 손실률이 14%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의 당 저장량이 적기 때문에 배고픈 잠이 더 큰 근육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쯤에서 반론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좋지 않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낮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보장될 때만 간헐적 단식은 효과를 냅니다. 노년기에는 이 균형이 무너져 오히려 근육이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 소량의 단백질 간식을 드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반 개, 혹은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 소량의 단백질이 밤새 근육을 보호해 줍니다. 몸은 잠든 사이에도 일합니다. 그 일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배고프지 않게 재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공복 대신 따뜻한 위로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게 바로 근육을 살리는 야간 처방전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중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저녁 루틴을 바꿨다는 것. 예를 들어 72세 여성 환자 김모 씨. 무릎 통증이 심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지만 저녁 스트레칭 5분과 따뜻한 두유 한 잔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4주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1.2kg 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68세 남성 박 씨는 밤마다 야식 대신 요거트 한 컵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가 다를까?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후 혈당이 안정되고 기초 근력이 15%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운동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녁의 태도를 바꿨을 뿐이죠. 이건 단순한 식습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낮에는 움직임, 밤에는 회복. 이 균형이 맞춰질 때 근육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도 이런 흐름을 크로노 뉴트리션, 시간 영양학이라 부릅니다. 즉,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국 존스 홉킨스대의 노년 연구팀은 저녁 영양 타이밍 조절만으로 근육량이 평균 9%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저녁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바쁜 하루를 마치고 찾아온 단 한 시간, 그 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10년 후 다리를 결정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당신이 어느 날 문득 오늘만큼은 달라지자 결심하고 일어나는 장면을. 그날 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창문을 엽니다. 차분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아래 다리를 천천히 늘립니다. 그 순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고마워요. 이제 회복을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엔 아침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시려서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녁 루틴을 바꾸고 나니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특별한 운동도 비싼 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의 끝을 몸을 위한 시간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건 근육의 회복을 넘어 삶의 회복입니다.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 일어납니다. 거울 앞에서 어제보다 덜 피곤한 얼굴을 보며 사람은 희망을 되찾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근육의 적이 아닙니다. 습관이 적일 뿐입니다. 오늘 밤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습관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할 겁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녁이 근육을 되살리는 골든타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 4가지와 피해야 할 3가지 함정. 기억하시죠? 좋은 습관,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B3 조합 식사, 따뜻한 음료 한 잔 5분, 스트레칭. 공복 대신 작은 단백질 간식 피해야 할 함정 늦은 식사술과 수면제 TV 앞에 긴 정지. 이 단순한 차이가 10년 후에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몸을 다시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후의 희망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함께 해내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후에는 큰 병보다 생활 습관의 누적이 더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는 특별히 나쁜 걸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말이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쌓인 작은 행동들이 지금의 무거운 몸과 답답한 가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식사 후 바로 TV 앞에 앉고 밤이 되면 피곤하다고 누워서 이어폰을 낀 채 잠드는 일. 이런 익숙한 루틴이야말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조용한 자살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심장질환 환자의 78%는 나쁜 식습관보다 잘못된 생활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혈관의 하루 탄력도를 결정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앉아서 바로 자는 사람과 하츠탄즈를 걷고 나서 쉬는 사람, 폐간 수치는 40%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서 무슨 약이 좋나요? 를 묻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습관의 문장입니다.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몸은 그 문장에 맞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내일 하지 뭐. 이런 문장이 하루 3번 반복되면 몸은 그대로 명령을 수행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혈압약을 10년째 복용하면서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사람,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의 무감각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육은 줄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기억력은 흐려집니다. 마치 천천히 녹슬어가는 철처럼요.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의학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보다 나쁜 습관을 고친 사람, 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2% 낮았습니다. 운동보다 강력한 것은 습관의 리셋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쁜 습관 하나쯤은 마음속에 떠오르셨나요? 지금 떠오른 바로 그 습관이 아마도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주범일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 바꿔야 할 유별까지 위험한 습관과 몸을 살리는 5가지 좋은 루틴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30년 임상 경험에서 얻은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몸은 지금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일주일 뒤 피로가 달라지고 3개월 뒤 혈관이 달라지고 1년 뒤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입니다. 부산이에요. 미국 시애틀이에요. 당신의 도시 이름이 바로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12가지 이야기는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10년 뒤에 몸을 바꿀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커피를 내리고 뉴스를 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중 어느 것도 첫 번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물입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재시작시키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우리는 약 68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혈액은 천천히 농도가 진해지고 심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때 물 한 컵은 마치 녹슨 기계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순환기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54% 낮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빈속에 찬물을 급하게 들이키면
오히려 위점막이 자극되고 소화효소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천천히 2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천보다 약간 높은 38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간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실험에서는 아침 공복물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물 한 컵은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것뿐 아니라 뇌의 각성 신호를 빠르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체내 수분이 1%만 부족해도 집중력은 20% 이상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게 귀찮아요. 커피도 물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수분을 공급하지만 동시에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빼앗습니다. 즉, 몸은 물을 마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건조해지는 셈이죠. 이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컵을 두세요. 밤에 잠들기 전 깨끗한 미지근한 물을 채워두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물을 2모금 마셔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뇌혈류를 10% 높이고 장운동을 촉진하며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몸의 나머지 시간을 결정합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침 공복물 섭취는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물보다 수면 중에 충분한 습도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의 환자 사례를 통해 분명히 봤습니다. 꾸준히 아침 물 한 컵을 마신 환자들은 혈압과 피로감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이 차이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몸은 의식 있는 행동을 기억합니다.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컵도 오늘은 나를 깨운다는 생각으로 마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습관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건강의 시작점이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커피보다 먼저, 휴대폰보다 먼저 물 한 컵. 그 한 잔이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두뇌를 맑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내일 아침 첫 잔은 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것입니다. 식사 시간, 당신은 몇 번이나 씹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1번 정도 씹고 바로 삼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천천히 씹기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작은 습관이 혈당, 기억력, 체중 조절까지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먼저 소화의 30%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해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삼키면 이 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위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심지어 위암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는 뇌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음식을 20회 이상 씹으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혈류가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천천히 씹는 습관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인지훈련의 일부로 씹기 명상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입안에서
음식의 질감과 온도를 느끼며 한 입 한 입을 의식적으로 씹는 것이죠. 이쯤에서 흥미로운 반론도 있습니다. 요즘 음식은 부드러워서 많이 씹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부드러운 가공식품이 늘면서 턱 근육과 안면 근육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혈류 순환이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씹는 횟수가 적은 사람이 많이 씹는 사람보다 평균 혈류량이 17% 낮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위에서는 음식이 들어온 지 약 15분 후에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이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해버리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작용이 느려지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이 더 위험합니다. 천천히 씹는 습관은 식사 속도를 조절해 혈당 스파이크 급상승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7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아무리 바꿔도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식사 영상을 분석해보니 한 입당 평균 씹는 횟수가 6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모든 음식을 후리번 이상 씹고 삼키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의 공복 혈당은 148에서 109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씹는 횟수만 바꿨을 뿐이었죠. 천천히 씹는 습관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입에서 시작된 변화가 위장을 살리고 뇌를 자극하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면 그만큼의 보답을 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단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식탁에 시계를 두고 한 입당 20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답답하겠지만 세 번째 접시쯤 되면 놀라실 겁니다. 음식이 더 맛있다, 배가 빨리 찬다, 몸이 편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천천히 씹는 그 순간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습관이 약보다 오래가는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느리고 피가 끈적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움직이면 심장이 큰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다 몸을 깨우는 인사처럼 3분만 투자해도 혈관은 다시 부드럽게 흐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며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작용이 정맥의 혈액을 밀어올려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도쿄 여성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하의 스트레칭만으로도 동맥 경직도가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 가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바닥에서 팔을 한번 뻗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어깨를 크게 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근육을 깨우는 것이지 운동량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혈압 약을 15년째 복용 중이었지만 여전히 혈압이 불안정했습니다. 그에게 하루 3분 기상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팔을 벌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등 근육을 펴는 단순한 동작이었죠. 한 달 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몸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피가 돌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 작은 변화가 왜 이렇게 큰 효과를 낼까요? 그 이유는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이 펌프가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 부종, 하지정맥류, 심지어 혈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만이라도 다리를 펴고 발끝을 당겨주는 동작을 하면 정맥순환이 개선되고 혈전 위험이 줄어듭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칭보다 걷기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스트레칭은 걷기 전 준비 단계로서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준비된 몸에서 효율이 배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은 오히려 운동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관절이 마른 나무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신 뒤 의자 옆에 서서 팔을 옆으로 벌리고 숨을 크게 3번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세요. 이 동작을 3분만 반복해도 혈관의 긴장이 풀리고 하루의 피로가 달라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짧은 루틴이 약보다 강력한 예방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스트레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알려드린 방법은 의자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팔을 위로 올리고 발끝을 좌우로 번갈아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이었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종아리 쥐가 사라졌어요. 피가 도는 느낌이 달라요. 그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치료 결과였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매일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앉아서 굳히면 병이 되고 펴서 움직이면 약이 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깨워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따라 해보세요. 팔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 한 번의 움직임이 오늘 하루의 혈관을 청소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TV 앞에 앉거나 휴대폰을 보며 소파에 기대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단 15분만 산책을 하면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15분이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지키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녁 식사 후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때 혈당을 빨리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단 15분만 천천히 걸어도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 혈당 상승을 30% 이상 억제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은 식후 15분 산책이 약물보다 혈당 조절에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동처럼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류는 부드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 먹고 나면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어요. 그 피로감의 원인이 바로 혈당 급상승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을 낮추려는 반응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면 졸음과 피로가 생깁니다. 즉, 식후 피곤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리적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기관을 마사지하듯 자극하고 위와 장의 운동을 도와 소화불량을 막습니다. 또한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도록 돕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15분 안에 일어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의 혈류순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15분이 하루 전체의 피순환을 좌우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당뇨병 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었지만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특별한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녁 식사 후 15분만 걸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2달 후 그분의 공복 혈당은 142에서 112로 낮아졌습니다. 몸무게는 2kg 줄었고 잠도 더 깊게 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앉던 습관을 끊었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이 습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2그룹으로 나눠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식후 바로 걷고 다른 그룹은 1시간 뒤에 걸었습니다. 그 결과 식후 바로 걸은 그룹은 혈당 수치가 평균 20% 낮았습니다. 심지어 걷는 속도나 거리보다 시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물론 걷기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집 안에서라도 100보 정도 움직여 보세요. 식탁을 정리하거나 그릇을 씻거나 발끝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몸을 움직여 장과 혈관을 깨우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저녁 산책보다 아침 운동이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활동대사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혈당과 순환, 그리고 수면질을 생각한다면 저녁 산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햇빛이 줄어드는 저녁 시간에 천천히 걸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수면이 개선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저녁 TV를 켜기 전에 밖으로 나가보세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골목 끝까지 왕복 한 번만 하세요. 공기가 차갑다면 얇은 겉옷을 걸치고 손을 뒤로 모은 채로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15분이 내일의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맑게 하고 수명을 늘립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밥 먹고 앉을까라는 순간에 일어서는 그 한 번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에 15분의 산책을 넣어보세요. 그 길이 평생의 약이 될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누구나 느끼는 유혹이 있습니다. 조금만 누워있을까? 포만감이 밀려오고 눈꺼풀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눕는 순간 위산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위는 점점 약해지고 가는 더 피로해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의 근육이 약해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윗속 음식이 식도로 밀려 올라오면서 염증을 유발하죠. 이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시작입니다. 속이 타는 느낌, 입안의 신맛, 잦은 트림, 이 모든 것이 식후 눕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20분 이내에 눕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2.7배 높습니다. 특히 밤 늦은 식사 후 바로 누워 잠드는 습관은 간의 해독 리듬까지 깨뜨립니다.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데 위가 소화 중이면 간은 노폐물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의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후 최소 30분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걷는 사람이 위산 역류 위험을 45% 줄였다. 심지어 앉는 자세만 바꿔도 효과가 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배를 살짝 앞으로 내밀며 앉으면 위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눕지 않아도 바로 잠들어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누워있지 않더라도 뒤로 젖혀진 자세로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역류는 시작됩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리클라이너 의자에 기대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위산이 역류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2세 남성 환자였는데 밤마다 속이 쓰리고 목이 타는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식도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죠. 그분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서 TV를 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자고 말씀드렸죠. 식후에는 TV 대신 창문을 열고 10분만 서서 팔을 움직이거나 부엌을 정리하라고요. 한 달 뒤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약을 줄이고도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위장은 생각보다 섬세한 기관입니다. 조금만 압박해도 금세 반응을 보이고 습관에 따라 회복하거나 손상됩니다. 따라서 식후 30분은 위장에게 휴식 시간이 아니라 소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위 건강의 핵심입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식후 바로 누워야 피로가 풀린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일시적인 휴식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혈류가 위에 몰려 잠시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착각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로를 해소하기보다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고 눕고 싶을 때마다 간이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간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동안에도 기름때 낀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 간에게 최소한 30분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앉아 있기입니다. 이제부터 식후에는 잠깐만 참아보세요. 컵을 씻거나 식탁을 정리하거나 가족과 대화하면서 30분을 보내세요. 그 시간이 위를 지키고 간을 살리고 다음날의 피로를 없애줍니다. 몸은 우리가 대접하는 방식대로 반응합니다. 밥 먹고 눕는 편안함 대신 앉아서 기다리는 건강을 선택하세요. 그 차이가 10년 뒤 당신의 위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이 커피 한 잔 없으면 정신이 안 들어요. 아침 공복 커피가 나를 깨운다. 이 말 정말 익숙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습관은 몸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놀라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을 추가로 섭취하면 몸은 과잉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29%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은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즉, 각성이 아니라 과부하 상태인 겁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침 시간대 심계항진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해 위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역류성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점막이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극이 누적되면 만성 위염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커피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적절히 마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 30분 이후가 가장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이때
커피의 카페인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67세 남성이었는데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 뒤 속이 쓰리고 손이 떨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산 과다와 혈압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죠. 커피를 끊지 말고 타이밍만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식사 후 30분에 한 잔만 드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미지근하게. 2주 만에 그분의 속쓰림이 사라졌고 심박수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커피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몸이 편안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공복커피는 혈당 조절을 방해해 당뇨 전 단계 위험을 18% 높인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 공복 카페인이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의 미네랄 밀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소량의 커피는 오히려 대사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공복 상태를 피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카페인을 대사하는 간의 효소는 나이 들수록 느려집니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40대보다 70대는 자극을 2배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침 커피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신 뒤 커피를 천천히 드세요. 또는 우유나 견과류와 함께 마시면 위산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보다 몸이 준비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커피를 하루의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음료라고 말합니다. 아침 공복 커피는 잠깐의 각성은 주지만 장기적으로 심장과 위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타이밍만 바꾸면 같은 커피가 피로를 덜고 혈관을 보호하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시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내 위장은 준비됐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 리듬을 바꾸고 심장을 지킬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식탁 위에 가장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보며 식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지만 뇌는 이때 큰 혼란을 겪습니다. 눈은 화면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쁘고 입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뇌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단 한 가지, 과식입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원과 일본 교토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2%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식사 후 30분이 지나도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뇌가 음식을 인식하지 못하면 포만중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식사 후에도 간식을 찾게 되고 체중은 서서히 늘어납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69세 여성으로 나는 밥을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계속 쪄요 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식사 중 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측정해 보니 평균 9분. 그 속도라면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도 전에 식사는 끝나는 셈이죠. 제가 권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식사 중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3주 후 그분은 하루 식사량이 15% 줄었고 체중이 1.2kg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 맛이 다시 느껴진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뇌의 시상하부에는 식사와 관련된 신호를 처리하는 포만중추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시각, 후각, 촉각 등 여러 감각의 정보를 종합해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눈이 화면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 신호가 억제됩니다. 결국 먹는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먹었다는 인식은 사라집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mindless eating, 무의식적 섭취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 중 핸드폰에 푸시 알림, 뉴스 속보, 메시지는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즉, 우리는 식사 자체가 아니라 정보 확인에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배경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뇌는 음식의 질이나 양보다 자극만을 추구하게 되고 비만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식후 기억 테스트에서 40%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즉, 식사 중 화면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먹은 음식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중력 문제를 넘어 뇌의 인지 처리 능력이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먹을 때 심심해서 휴대폰이라도 봐야 하죠. 이 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자 먹을 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감각의 훈련 시간입니다. 음식의 냄새, 온도, 식감, 색깔을 느끼는 그 과정이 바로 뇌를 깨우는 순간입니다. 식사에 집중하는 습관은 단순히 위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탁에 앉을 때 휴대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TV도 끄세요. 그저 음식에 집중하면서 입안의 질감과 향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세 번째 식사쯤 되면 놀라실 겁니다. 음식이 이렇게 향긋했나? 소화가 훨씬 편하네.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10분 동안만 조용한 식사를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뇌를 재훈련시키고 식습관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와 몸이 서로 교감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화면에 빼앗기지 마세요. 그 10분이 10년 뒤 당신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한 클래식이면 괜찮겠지. 유튜브 수면 음악을 틀어야 잠이 와요. 이 말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어폰을 끼고 잠드는 습관은 뇌와 청각기관을 동시에 해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귀는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몸이 잠들어도 귀는 외부의 소리를 받아들이며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즉, 뇌의 청각 피질이 완전히 휴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이어폰을 꽂은 채로 잠들면 귀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귀 안의 미세 혈관이 수축하고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명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연구에 따르면 밤에 이어폰을 끼고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청력 저하 위험이 1.9배 높습니다. 또한 귀 속의 습도가 올라가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귀지나 염증이 생길 확률도 2배 이상입니다. 특히 실리콘 이어팁은 통기성이 낮아 귀 속 미세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귀 속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염증이 재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어폰을 착용한 채 잠들면 뇌파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원래 수면은 델타파 깊은 잠, 단계로 가야 몸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귀로 음악이 계속 들어오면 뇌는 델타파로 가지 못하고 베타파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즉, 자는 동안에도 뇌는 깨어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쉬었는데 머리는 피곤한 느낌이 남습니다.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0세 여성으로 불면증 때문에 매일 유튜브 수면 음악을 들으며 잠드셨습니다. 처음엔 잠이 잘 오는 것 같았지만 몇 달 뒤부터 두통과 이명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청력은 15dB 이상 떨어졌고 귀 안에는 염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수면용 스피커를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오히려 더 잘 자요. 머리가 맑고 귀가 편안해졌어요. 물론 음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귀 속에 소리를 가두는 방식입니다. 수면 중에는 소리의 강도보다 자극의 지속성이 더 해롭습니다. 노면은 일정한 소음이 반복되면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반사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헤드폰은 괜찮나요? 아쉽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헤드폰은 귀를 덮어 열을 가두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고 장시간 착용 시 귀 속 온도가 2, 3도 올라갑니다. 이 미묘한 온도 상승이 염증균의 번식을 도와 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음악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을 꼭 들어야 잠이 오는 분이라면 수면 전 20분만 듣고 끄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세요. 또는 스피커를 베개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귀를 막지 않고 소리를 공간에서 듣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청력 손상 위험은 70% 줄어듭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귀와 뇌가 동시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어폰은 그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몸은 자는데 뇌는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이어폰 대신 창문을 살짝 열고 바람소리나 새소리를 들으며 잠드세요. 그 자연의 리듬이 가장 완벽한 수면 음악입니다. 귀가 쉴 때 뇌도 쉽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몸은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반복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하는 행동, 매일 먹는 음식, 매일의 자세가 결국 우리의 혈관과 근육, 그리고 뇌를 결정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은 하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은 나쁜 습관이 조금씩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회복 역시 좋은 습관이 반복될 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약을 바꾸면 건강이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약이 아니라 패턴을 바꿀 때 일어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춰주지만 습관은 평생의 리듬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고친 사람은 위험이 줄었고 아침에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이지만 매일 반복될 때 약보다 강력한 약이 됩니다.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히 반복하는 행동은 독이 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을 보며 잠드는 습관,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 혹은 물 대신 단 음료를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몸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를 몸은 반드시 돌려줍니다. 통증, 피로, 부종, 기억력 저하로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 본의대에서 10년간 3,000명을 추적했는데 좋은 생활 습관을 3가지 이상 실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 더 길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걷고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습관은 뇌가 만든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노력하지 않아도 반복됩니다. 이것이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나쁜 습관도 자동으로 반복되지만 좋은 습관도 한번 각인되면 평생 유지됩니다. 즉, 오늘 바꾸기 시작하면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지고 한 달 뒤엔 몸이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75세 남성으로 혈압이 높고 무릎 통증이 심해 늘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운동을 권해도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단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으세요. 대신 매일 하세요. 3개월 뒤 그의 얼굴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고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게 습관이 되니까 몸이 스스로 원해요. 하루라도 안 하면 찜찜하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습관은 의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몸의 기억으로 유지된다는 걸요. 습관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내일의 건강이 1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습관을 늘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60세든 80세든 오늘 시작하면 내일 달라집니다. 몸은 나이가 아니라 리듬에 반응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중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독이 아니라 약이 되도록요.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한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몸과 삶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의 원인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큰 병의 시작은 늘 작은 무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매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 중 상당수는 이미 몸이 오래전에 보낸 신호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가 쌓이는데도 며칠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무시할수록 더 강하게, 더 자주 경고를 보냅니다. 그게 통증이 되고 결국 질병이 됩니다. 저는 한때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좋은 약, 좋은 시술, 좋은 장비면 환자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료는 병원 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요. 약은 몸을 잠시 돕지만 습관은 몸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환자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언제 자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병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 중 가장 인상 깊은 분이 있습니다. 83세 여성 환자였는데 심장질환으로 몇 번이나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내 심장한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약보다 마음의 습관을 바꿨습니다. 걷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밥을 천천히 먹으며 하루 3번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가 그녀의 심박수를 안정시켰고 수면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였는데 고혈압약을 처방해도 식단을 바꿔도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늘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담배를 끊지 않았고 밤마다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3년 뒤
그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약이 아니라 마음을 고칠 기회가 필요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환자의 차이는 태도였습니다. 건강을 대하는 태도, 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몸은 우리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괜찮다고 넘긴 마음에는 병이 자라나고, 지금 바꾸자는 마음에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나를 닮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게 10년 쌓이면 병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로서 30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꾸준한 물 마시기, 천천히 씹기, 짧은 산책, 그리고 충분한 잠. 이 네 가지 습관이 사람의 수명을 바꿉니다. 모든 병의 예방은 이 단순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이미 병을 앓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몸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그 리듬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생의 건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젊을 때 관리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라도 새로운 운동 습관을 시작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평생 운동을 해온 사람보다 더 빠른 회복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돌보겠다는 결심을. 그 결심이 세포 하나하나에 신호로 전달됩니다. 건강은 시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길로 걸을 수는 있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식사 후 10분을 걷고, 커피를 늦추고, 이어폰을 빼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바로 새로운 방향입니다. 그 길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기적을 봤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당뇨를 극복한 분, 80세에도 근육을 키워 혼자 여행을 다니는 분, 심장 수술 후에도 다시 산책을 시작한 분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몸이 빨리 달라졌어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건강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눕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덜 참아내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게 쌓이면 병보다 강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습관을 오늘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식사 후 10분을 걷겠습니다. 아침 첫 잔은 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줄의 댓글이 당신의 건강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회복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해봅시다. 습관을 고치고 몸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써 내력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